오늘은 4월 18일, 현재 시각은 4시 14분. 호흡하고 5시에 책 읽겠습니다. 5시입니다. 오늘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어제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유 시간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인접해 있는 물질의 질량이 많고 적은지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이동하는 속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이상하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정말 놀랍다. 그럼 여러분도 비행을 시작해보자. 꽉 잡으시라.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저 먼 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예를 들어 여동생이 얼마 전에 발견한 행성 프록시마 B에 갔다고 상상해보자.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4광년 떨어져 있고 어느 별 주위를 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동생은 프록시마 B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으면서 이곳 북경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이곳이라고 질문하면 북경이 아닌 지금 위치해 있는 장소인 베니스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틀렸다. 여동생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냥 여동생이 무엇을 하는지 보면 된다. 여동생이 멀리 있다면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된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여동생을 볼 때 여동생으로부터 내 눈까지 빛이 이동한다. 이 빛이 이동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몇 나노세컨드, 10억 분의 1초 정도 걸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나는 여동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나노세컨드 뒤에 하는 일을 보는 것이다. 만약 여동생이 뉴욕에 있어서 전화를 하는 경우라면 여동생의 목소리는 뉴욕에서 내게 전달될 때까지 몇 밀리센트 정도 필요하므로 내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은 여동생이 몇 밀리세컨드 전에 한 행동이다. 물론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프록시마 B에 있다면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망원경으로 보거나 여동생이 보내는 무선 통신을 받는다면 내가 아는 건 여동생이 4년 전에 하던 일이지 지금 하는 일이 아니다. 물론 내가 망원경으로 보는 모습이나 통신기기에서 나오는 여동생의 목소리도 프록시마 B의 지금이 아니다. 지금 여동생이 하는 행동은 내가 여동생을 망원경으로 보고 난 4년 후에 그녀가 하고 있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내가 여동생을 본 지 4년 후는 그녀의 시간에서 지구의 10년 후가 될 수 있고 그녀는 이미 지구에 돌아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에 있을 수 없다. 혹은 여동생이 10년 전에 프록시마 B를 출발하면서 시간을 헤아리려고 달력을 가져갔다면 여동생에게 지금은 달력에 기록된 10년 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 논리도 적용이 안 된다. 여동생의 입장에서 출발한 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지구에서는 20년이 지났을 수 있고 여동생은 이미 지구에 돌아왔을 수 있다. 그러면 프록시마 B의 지금은 대체 언제일까? 현재로서는 그 지금을 따지기는 불가능하다. 프록시마 B에는 여기서 현재와 지금이라는
지금이라 여기는 것에 대응되는 특별한 순간이 없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잠깐 쉬면서 이런 결론이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보자. 내 생각에는 현대물리학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결론이 아닐까 한다. 프록시마 B에서 여동생의 삶 중 어떤 순간이 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어떤 축구팀이 농구 챔피언 대회에서 우승했는지, 혹은 제비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혹은 음표 하나의 무게는 얼마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 축구팀은 농구가 아닌 축구를 하고, 제비는 돈벌이를 하지 않으며, 소리는 무게가 없으므로 모두 잘못된 질문이다. 농구 챔피언 대회는 농구팀을 대상으로 해야지 축구팀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돈 버는 일은 사회 속의 인간을 대상으로 해야지 제비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개념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의 현재는 우주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 거품의 적용 범위는 얼마나 될까? 이는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나노세컨드 단위를 사용하면 현재는 몇 미터 간격으로만 정의될 것이고, 밀리세컨드를 사용한다면 킬로미터 간격으로 정의될 것이다. 인간은 고작 10분의 1초 정도를 간신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하나의 거품에 비유하고, 그 속에 현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범위다. 그곳엔 과거가 있다. 그리고 미래,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순간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도 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도 과거도 미래도 아닌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 이 간격은 화성은 15분, 프록시마 B는 8년, 안드로메다 은하는 수백만 년에 이른다. 이 간격은 현재의 확장이다. 아마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들 중 가장 거대하고 이상한 발견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우주 곳곳에 잘 정의된 지금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환상이자 우리 경험의 부적절한 외삽이다. 비유하자면 무지개가 닿은 숲의 한 지점부터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보러 가면 없는 것이다. 행성 사이의 우주 공간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보자. 두 개의 돌이 이 공간에서 같은 높이에 있는가? 이 질문의 타당한 답은 우주에는 같은 높이라는 통합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이다. 혹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지구에서 사건과 프록시마 B에서의 사건, 두 사건이 같은 공간에 발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도 우주에는 같은 순간이라고 규정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이다. 우주의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고르고 왕비는 페르시아에서 어느 그리스인이 보낸 밀랍 목판을 받았는데, 목판의 밀랍을 벗겨 그 아래 숨겨진 비밀 메시지를 알아내 그리스를 구했다. 이 메시지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전언이었다. 고르고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플레이스타르쿠스를 낳았다. 고르고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티다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플레이스타르쿠스를 낳았다.
레오니다스는 고르고의 아버지 클로우메네스의 형제, 즉 삼촌이었다. 그렇다면 레오니다스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레오니다스의 아들의 어머니인 고르고일까? 이복 형제인 클로우메데스일까? 나처럼 친척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간단한 가계도를 추가한다. 세대를 기준으로 한 시간 구조와 상대성 이론에서 빠져본 이 세상의 시간 구조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클로우메네스와 고르고 중에서 레오니다스와 같은 세대인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같은 세대에 통합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레오니다스와 그의 형제가 아버지가 같으니 같은 세대라고 하거나 레오니다스와 그의 아내가 같은 아들을 두고 있으니 같은 세대라고 한다면 고르고와 그녀의 아버지 클로우메네스도 같은 세대라고 봐야 한다. 자손관계가 인간들의 서열을 정하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레오니다스와 고르고 두 사람 모두 손위도 손아래도 아니다. 수학자들은 이처럼 친자관계로 설정된 부분을 부분 순서라고 부른다. 부분 순서는 몇 가지 요소들 간의 선후 관계는 정할 수 있지만 모든 서열을 정리할 수는 없다. 인간은 친자관계를 통해 부분 순서를 지닌 집합을 형성한다. 친자관계가 서열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이를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순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면 가계도를 보면 되는데 고르고의 가계도는 그림과 같다. 고르고의 조상들이 포함되어 있는 과거 원뿔 하나와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 원뿔이 있다. 이 두 원뿔 밖으로는 조상도 후손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선조 과거 원뿔, 후손 미래 원뿔을 갖고 있다. 고르고 원뿔 옆에 레오니다스의 원뿔도 그려 놓았다. 이는 우주의 시간 구조와 아주 흡사하다. 우주의 시간 구조 역시 원뿔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원뿔 구조가. 시간적인 선행 관계도 원뿔형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순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인 우주의 사건들 간의 순서를 정의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우주의 시간 구조가 친척 관계와 같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인간 사회에 자손도 선조도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확정된 현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사건들 전체를 뜻한다. 우리가 우주의 모든 사건과 그 사건들의 시간관계를 표현하고 싶어도 그림 3-5와 같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단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3-6의) 그림은 모든 사건의 위와 아래에 미래와 과거의 사건의 원뿔이 있다.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고요. 3-7의 그림은 빛은 원뿔들의 경계를 따라 사선으로 이동한다. 그림이 보여질까요? 3-8의 그림은 시공간의 시간 구조는 시간의 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직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대신 그림 3-6처럼 모든 사건의 위와 아래에 미래와 과거 사건의 원뿔을 놓고 표현해야 한다. 물리학자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위에, 과거를 아래에 그리고 가계도는 반대로 그리는 습성이 있다. 모든 사건에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우주의 일부가 있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선조와 후손, 그리고 선조도 후손도 아닌 기타의 사람들이 있다. 빛은 이 원뿔의 경계를 정하는 사선을 따라 이동한다. 그래서 원뿔들을 광원뿔이라 부른다. 45도의 사선을 그리게 45도의 사선들을 그리면 되는데 그림 3-7과 같이 아주 수평에 가깝게 그리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규모의 시간 단위에서는 과거를 미래와 구분하는 확장된 현재가 매우 짧아서 거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얇은 수평띠 모양으로 뭉개진다. 이것이 별도의 특징을 부여하지 않은 특히 현재라고 부르는 시간이다. 아인슈타인이 25세 나이에 깨달은 시공간의 구조라고 그림을 그려놨네요. 아이고, 안 보이시죠? 이 그림입니다. 즉 공통적인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공간의 시간 구조는 그림 3-8과 같은 시간의 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모두 광원뿔로 되어 이루어져 있다. 이게 3-9의 그림입니다. 광원뿔을 여러 개 그려놨어요. 와,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25세의 나이에 깨달은 시공간의 구조다. 10년 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시공간의 구조는 사실상 그림 3-9처럼 정리가 안 된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흐트러질 수 있고 또 그림 3-10처럼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보이시죠? 그림이 위에 그림이 3-10의 그림이고 밑에 그림이 3-11의 그림인데 3-11의 그림은 미래 쪽으로 갈수록 시공간의 동일한 지점으로 돌아온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파가 지나갈 때 작은 광원불들이 다 같이 좌우로 흔들린다. 비유하면 바람이 불 때 곡식의 이삭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 원뿔의 구조는 미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공간의 동일한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래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그 궤적은 시작될 당시의 사건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린 사람은 20세기의 위대한 이론가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친구인 쿠르트 gödel이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광원불이 그림 3-12처럼 블랙홀 쪽으로 기울어진다. 왜냐하면 블랙홀 표면에 오면 시간이 아예 멈출 정도로 블랙홀 질량이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블랙홀 표면이 원뿔들의 가장자리 부분과 수평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블랙홀에서 벗어나려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은 불가능하다. 물체는 그림의 검은 화살표와 같이 미래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평선을 표시하고 그 안쪽으로 광원불을 기울게 하여 주위의 모든 것을 미래 속의 공간 영역에 가두는 것, 이것이 블랙홀이다. 모든 것을 미래 속의 공간 영역에 가두는 것. 이게 블랙홀. 우리가 우주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지 10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는 혼란스럽고 상상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어떤 물리학자는 가끔 방귀를 들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철학자들은 현재의 실종에 대해 계속 토론 중이고 최근에는 이 내용을 주제로 한 학술회도 아주 많이 열리고 있다. 현재가 아무 의미 없다면 우주 속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존재하는 것이 현재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주가 어떤 특별한 구성으로 지금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생각은 이제 더는 타당하지 않다. 지금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생각은 이제 더는 타당하지 않다. 존재하는 것이 그런가요? 지금까지 읽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겠습니다.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재를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2주간에 걸친 수세 끝에 쌍권총 크롤리라고 불렸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던 총잡이 살인자가 웨스트 애비뉴에 있던 애인의 아파트에서 포위된 상태였다. 150명에 달하는 경찰과 형사들이 꼭대기층에 있는 그의 은신처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체류가스를 투입하여 경찰 살인범 크롤리를 몰아내려 했다. 주변 건물에는 기관총을 설치했다. 이후 1시간 이상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는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크롤리는 두툼한 의자 위에 쪼그려 앉아 쉴 새 없이 경찰들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전투를 지켜보았다. 뉴욕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크롤리가 체포됐을 때 경찰국장 E.P. 멀루니 이름이 어렵네요. 경찰국장 E.P. 멀루니는 이 쌍권총 무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 만하다고 선언했다. 멀루니는 그는
사소한 동기만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려 듭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쌍권총 크롤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와중에도 그는 관계자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편지지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았다. 이 편지에서 크롤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크롤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질펀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의 경찰이 나타나선 차에 다가가 말했다. 면허증 좀 봅시다. 아무런 말 없이 크롤리는 총을 꺼냈고 총탄을 퍼부어 경찰을 쓰러뜨렸다. 경찰이 쓰러지자 크롤리는 차에서 뛰어나와 경찰의 총을 빼앗고 쓰러져 있는 시신에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바로 이 살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크롤리는 전기 의자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그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런 거군 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쌍권총 크롤리라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크롤리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태도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데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고요. 알 카포네의 말이다. 그렇다. 미국의 가장 악명 높았던 공공예적, 시카고에 등장했던 가장 잔인한 갱단의 두목이 이렇게 말했다. 카포네 역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해나 받고 있는 공공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 뉴워크에서 다른 갱단들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졌던 더치 슐츠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악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조직배의 두목이었던 더치 슐츠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선사업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이었던 로즈와 이 주제에 대해 몇 해 동안에 걸쳐 흥미로운 서신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때론 오류투성이이고 때론 합리적인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으로 기결됩니다. 알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더치 슐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자책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세웠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느라 하나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투덜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워너메이커는 일찍이 이 교훈을 익혔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30년도 넘게 실컷 헛물을 켠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을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 즉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는 우선 다음 날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힐 기회를 갖는다. 만일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시민사회에도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푸념을 늘어놓는 부모, 잔소리하는 아내, 꾸짖는 걸 즐기는 고용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남 탓하는 고약한 무리들을 위한 법 말이다. 비판이 아무런 바람직한 결과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테프트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을 예를 들어보자. 이 논쟁은 공화당을 분열시켰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큼지막하고 눈에 띄는 기사들이 신문을 장식하게 되었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빠르게 사실들을 검토해보자. 1908년 루즈벨트는 테프트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사자를 잡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미국에 돌아온 루즈벨트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는 테프트 정부에 대노했다. 그는 테프트를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진보당인 불무스당을 창단해 공화당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 후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테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단 두 주만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공화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루즈벨트는 테프트를 비난했다. 하지만 테프트가 그 비난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아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테프트는 말했다. 나는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었다.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루즈벨트, 테프트? 솔직히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루즈벨트가 온갖 비난을 퍼부어 대더라도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루즈벨트의 비난은 오히려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하게 만드는 원치 않았던 효과만 나왔고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 라는 말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티포트 돔 유전 스캔들의 예를 들어보자. 이 스캔들은 1920년대 초반 미국의 언론을 분노하게 했다.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사건은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벌어진 전례가 없었던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다음은 있는 그대로의 전말이다. 하딩 내각의 내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비 폴은 엘크 힐과 티포트 돔에 있는 정부 관할 유전을 임대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유전은 나중에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고 놓아두었던 것이다. 폴 장관이 경쟁 입찰을 유도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이 입맛이 저절로 다져질 만한 계약을 바로 자신의 친구인 에드워드 도헤니에게 넘겨주었다. 도헤니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었을까? 그는 폴 장관에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10만 달러를 주었다. 그 후 폴 장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미 해병대에 명령을 내려 엘크힐 주변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유정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을 몰아냈다. 무력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경쟁자들은 법정으로 향했고 이에 티포트 돔 스캔들의 뚜껑이 열렸다. 이 스캔들에서 나는 악취는 너무도 심해서 하딩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공화당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엘버트 비 폴은 감옥에 갇혔다. 폴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공직자 중 그만큼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뉘우쳤을까? 절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난 허버트 후버가 대중연설에서 하딩 대통령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데서 온 심적인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폴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폴이 하딩을 배신했다고? 아니야, 내 남편은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 집엔 금이 가득한데 왜 내 남편이 잘못된 일에 유혹을 받겠어. 배신당한 건 내 남편이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 남편이야. 당신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를 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알카포네, 쌍권총 크릴리, 엘버트 폴을 기억하도록 하자.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혹 데프트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아마 더 잘할 수 없었다라는 말로 그치겠지만 말이다. 그러게요. 남을 비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네요.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브람 링컨은 한 싸구려 숙박시설의 문간방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다. 링컨이 존 윌커스 부스에게 저격을 당했던 포드 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이었다.
링컨의 커다란 몸은 그에게 너무 짧아 보이는 움푹 들어간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 있었다. 로자 보네르의 유명한 그림, 말시장의 조잡한 복제품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조악한 가스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 장관 스탠트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에 누워있다.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10년간 링컨의 삶에 대해 연구했고 3년을 꼬박 알려지지 않은 링컨을 쓰고 검토하는 데 바쳤다. 링컨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해 나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한다. 나는 링컨이 사람을 다루었던 방식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한다. 나는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링컨은 타인에 대해 비판을 좋아했을까? 물론이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전 크릭 밸리에 살 때 그는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다 떨어뜨려 놓곤 했다. 그 편지 중 하나가 링컨이 평생 잊지 못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조금 지나쳤다. 1842년 가을 그는 제임스 쉴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드 저널에 익명 편지를 기고해 그를 비웃으며 놀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쉴스는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말에 올라타 링컨을 찾아 출발했다. 그리고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를 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 무기 선택권이 있었다.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칼을 택했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다. 정해진 날이 되자 링컨은 쉴스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죽기까지 싸울 작정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의 입회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으로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남북전쟁 중 링컨은 포토맥 지구 사령관으로 새로운 장군을 여러 번 임명해야 했다. 맥클렐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등이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링컨은 커다란 실망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사람 절반은 이 무능한 장군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양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다. 자신의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 심한 말을 할 때도 링컨은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고 웅수했다. 좋은 말이네요.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1863년 7월 사흘간의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7월 4일 밤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주한 군대와 더불어 포토맥강에 도착했을 때 강은 이미 물이 불어 건널 수 없는 상태였고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북군은 뒤를 거의 따라잡고 있었다. 리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 링컨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하늘이 내린 금쪽 같은 기회였다. 리 장군의 군대를 사로잡아 전쟁을 단숨에 끝낼 기회였다. 커다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에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전략회의 따위는 소집하지 말고 당장 리 장군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긴급 전령을 보내 미드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단락이 끝나면 끝을 내려고 했는데 너무 기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